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번째 사회심리학 강의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영화에 출연할 2명의 배우를 캐스팅한다고 할 때 한 명은 박사학위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퓰리처상을 받은 그러한 사람의 역할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도둑의 역할을 합니다. 좀도둑 역할 정도의 아주 별로 대단치 않은 그러한 역할인데 만약에 이때 이 배우로 백인과 흑인을 우리가 캐스팅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이 작가의 어떤 사람을 그리고 좀도둑의 누구를 캐스팅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상 아무래도 이러한 유명한 작가는 백인일 것이고 또 좀도둑은 흑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영화 에이모스 앤 앤드루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흑백 소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이제 소개가 된 영화에서는 그것이 이제 뒤바뀌었죠.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는 그 흑인이고 그다음에 그 집에 도둑으로 침입해서 그 인질극을 벌인 이 범인은 이 백인인데 이제 이 경찰이 이제 들어와서는 이 거꾸로 이 상황을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공격을 가한 그러한 영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인과 백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렇게 범인과 또 피해자를 쉽게 우리가 오인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푸른 눈과 갈색 눈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고 또 책이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1968년 아이오와주에서 그 초등학교 교사인 제인 엘리어트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하고 그 미국 내에 있는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한 이 각성을 하기 위해서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한 실험입니다. 여기에서 이 그 교사는 이 학생을 푸른 눈과 갈색 눈으로 나누고 하루는 이 푸른 눈을 가진 학생들이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모든 이렇게 푸른 눈을 가진 학생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는 그가 이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반나절이 되기 전에 이러한 것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이 푸른 눈을 그러니까 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어느 한 학생이 연필을 부러뜨렸는데 그걸 교사가 역시 갈색 눈을 가진 애가 그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는 저 갈색 눈을 가진 것이 마치 스티그마가 돼서 학생들한테 싸울 때도 왜 싸웠냐고 물었더니 그 애가 나보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라고 놀려서 싸웠다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번에는 선생이 이제 정정을 해줘요. 그 실제로는 갈색 눈이 우월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단지 이 푸른 눈, 이 갈색 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차이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어떠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이 되고 다른 집단이 우월한 집단이 되고 그 집단 간에 있어서의 편견과 차별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실제로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반차별 교육을 할 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왜 그러한 고정관념이 생겼는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고 본인이 이와 같은 실제 차별을 느꼈을 때 가졌던
감정이 어떠한지. 그래서 실제로 이 그 푸른 눈, 갈색 눈 이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비참해졌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학교 가기 싫어졌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느꼈던 이런 차별의 경험을 가지고 실제로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EBS의 지식 채널에 이 푸른 눈, 갈색 눈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이 있으니 한번 시청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게 편견이고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피해 대상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게 많죠. 한때 우리 나라에서는 이 크레용에 있어서 살색이라고 하는 크레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살색이니까 살색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만약에 피부색이 검은 경우 그러면은 그건 살색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지금은 이게 살구색으로 표기가 되죠. 만약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 얼마만큼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만연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잡이들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오른손이 바른 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왼손이냐 오른손이냐에 따라서 자기들은 바른 손이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제 배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을 구성을 해서 살고 있고 그 집단의 그러한 그 구성 요소가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개인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을 하게 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은 보다 더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와 다른 집단은 이렇게 비우호적이고 또 배제하는 그러한 성향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유사하면서도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이 편견, 영어로 prejudice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죠. 그래서 이 편견에는 우선은 상대 집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 그들을 차별하려는 행동의 의도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 그 고정관념, 이건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에 귀속된 특성의 체계를 구성하는데 대개 이것은 인식의 차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고정관념,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특정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이제 좀 사회적으로 그 정의가 된 그 집단에 대한 인식을 가리키죠. 근데 이 고정관념은 반드시 이것이 부정적인 그런 인식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은 똑똑하다라고 하는 또는 유대인은 상당히 경제적이다. 뭐 이러한 것들은 또 반드시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지 않은 그러한 또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혐오, 영어로 혐오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가장 그래도 그 뜻에 가까운 것이 disgust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혐오는 어느 대상을 싫어하거나 기피하려는 감정으로 여기에는 더러움, 그 다음에 기피하려는 것, 또 미워하는 이러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상당히 강한 감정이다. 편견에는 어떤 경우는 상당히 강한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러한 감정이 아닐 수 있지만 혐오라고 우리가 할 때는 아주 매우 부정적인 강렬한 어떤 감정을 우리가 혐오라고 할 수 있죠. 올포트는 편견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떤 집단에 속하는 개인에 대하여 그가 단지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단에 부여된 부정적 특성을 개인에 투영하여서 가지는 회피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속성이 집단의 속성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 집단에 부여된 사회의 부정적인 그러한 속성들을 개인에게 투영하는 거죠. 단지 그가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에 대해서 또 부정적 감정과 또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회에는 다 편견이 있고 또 편견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나 어느 사회에 편견은 만연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의 집단주의적인 자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개인을 개인적인 속성으로 평가하기보다 집단의 성원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타 집단에 대한 편견과 배척의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또 상당히 집단주의고 또 집단에서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벗어나려 하거나 또는 튀어나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압력이 굉장히 강한 이러한 집단주의 사회일수록 집단 간에 있어서의 편견은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느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코렐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시카고 경찰청의 의뢰로 실험을 했어요. 시카고는 미국의 도시 중에서도 여전히 범죄율이 높죠. 왜냐하면 시카고의 그 도심에 저소득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범죄율이 높다 보니까 또한 경찰의 어떤 과잉 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요. 상대가 무고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오인해서 총격을 가하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이제 시카고 경찰청에서 이제 이런 심리학자들에게 이러한 실험을 했죠. 어느 흑인과 백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고정관념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를 이 경찰관 딜레마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 피험자들이 이제 백인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스크린에 화면이 뜨는데 이 두 가지의 이제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이 표정물이 총을 들고 있는 경우, 이렇게 무장한 상황과 총을 들고 있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예 손에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손에 들었지만 그게 총이 아니라 휴대폰이라든지 이것은 그냥 비무장 상태죠. 이렇게 표적 인물이 무장했느냐 또는 이제 무장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상황은 이 표적 인물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교차하면은 흑인이 총을 들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백인이 총을 들고 있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 피험자인 이 백인 대학생들은 상대가 누구건 간에 총을 들고 있으면은 또 총을 쏴야 되는 정당방어 차원에서 총을 쏘는 것이 과제고
상대가 총을 들고 있지 않은 비무장 상태에서는 총을 쏘아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표적이 뜨면 1초 이내에 반응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이 어떤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 경우에 오류라고 또는 오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하지 않았는데 총을 쏘거나 또는 무장했는데 총을 쏘지 않는 것이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백인과 흑인이 무장한 상태 또 무장하지 않은 상태를 놓고 그 오류, 총을 들었는데 쏘지 않았거나 또는 총을 들지 않았는데 쏜 경우를 이제 측정을 해 보았는데 비무장 흑인 표적일 때 비무장 백인 표적보다 오류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흑인이 무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생이 총을 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무장 흑인 표적일 때 무장 백인보다 오류가 적다는 거죠. 일단 흑인이 총을 들고 있으면은 거의 반드시 총을 쏘는, 하지만 백인이 총을 들고 있으면은 총을 쏘지 않는 이러한 오류가 많다는 거죠. 즉 흑인이 잠재적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총을 발사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 총을 쏘는 거나 안 쏘는 이것만이 아니라 반응하는 시간을 봤어요. 반응하는 시간을 봤더니 비무장 흑인 표적일 때 반응 시간이 비무장 백인 흑인 표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혼란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흑인이 그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총을 들고 있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그걸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죠. 반면 무장한 흑인 표적일 경우 반응 시간이 백인 무장 표적보다 훨씬 짧게 걸리는. 그러니까 이제 고정관념에 맞춰서 반응하는 시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오래 걸리는. 바로 이런 것은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편향이 있기 때문에 이 흑인에 대해서도 그 편견이 덜 드러날 수 있죠. 하지만 스크린상에서 불과 짧은 시간에 반응을 해야 하다 보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잠재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태도와 관련된 또는 감정과 관련된 그 현상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이렇게 반응 시간이라든지 또는 오류라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낳는 인간의 인지적인 과정에는 이와 같이 이 6가지의 그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이 각각의 메커니즘들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범주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비슷한 것끼리 묻고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구별하고, 그래서 그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개인의 속성으로 우리가 추론을 하니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인 방법이죠. 일일이 다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청년인지 또는 노인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이와 같은 그 하나의 범주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 개인에게 투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아주 프로그램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인을 범주화할 때 집단 멤버십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추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의 범주에 위치시킬 때 필요한 범주를 우리가 한정적인 특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선생님이 그 아이오와주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푸른 눈, 갈색 눈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 집단을 구분했을 때 여기서 사용했던 속성은 푸른 눈이냐 갈색 눈이냐 이런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집단을 구분하는데 사용된 특성과 관련된 부가적인 특성이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인성적인 특성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 눈은 열등하다. 그래서 어떤 열등한 능력과 이런 부분들이 그 집단을 구분하는 한정적인 특성과 관련돼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정적 특성과 인성적 특성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그 그룹을 구분하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고정관념의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의 그 메커니즘은 인지적 동화와 대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사성에 기반을 해서 사람들을 범주화하게 되는데 일단 그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범주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이 유사하다 또는 동질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인지적 동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들었던 예를 들은 것처럼 푸른 눈 또는 갈색 눈이라고 그룹을 짓게 되면 푸른 눈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그들 간에 갖고 있는 속성이 훨씬 더 동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반면 그 자기와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이 과대평가하는 하나의 대조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매우 유사한 반면 다른 집단에 있는 사람은 자기와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인지적 동화와 대조가 우리가 이제 다른 집단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각을 할 때 사용하는 최소 노력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 고든 엘포트는 그 편견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직접 반응하기보다 일반화를 통해서 그 대상에 그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어떤 노력, 그 어떤 것을 지각하고 인식하려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가 그 고정관념처럼 그 일일이 그 사람의 속성별로 따져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한 많은 노력이 들겠죠.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아주 신중한 모드를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신속 모드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그때 그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대응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최소 노력의 원리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다른 어떠한 실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시도하지 않게 하죠. 그것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사고의 틀, 우리가 도식이라고 했잖아요. 도식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이제 배제가 되고 도식에 맞는 것들만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려고 하기보다 최소한의 노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낳게 되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기본 귀인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집단과 외 집단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찾는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내 집단 구성원들의 어떤 긍정적인 행위는 그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반면 그 외 집단 구성원의 긍정적인 행위는 그것은 그들의 어떠한 속성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반면 그 내 집단 성원들의 부정적인 행위는 그것은 불가피한 외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고 그 외 집단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는 그것은 그 집단의 내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이걸 추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또 BTS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의 아미라고 하는 또 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류가 드라마, K-팝뿐만 아니라 우리 한식과 같은 음식 문화도 이렇게 이제는 그 전 세계에서 하나의 요리로서 이제 인정받아 가고 있죠. 이렇게 한류에 대해서 우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긍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내 집단에.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결국 우리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집단의 어떠한 긍정적 행위는 그것은 그들의 어떤 내적인 요인보다 어떠한 타이밍이 좋았다든지 또는 그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의해서 이쪽에 부수적으로 주어졌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이와 같은 우리가 모순된 그리고 양면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행위가 내 집단의 경우는 이건 내적 귀인을 하고 외 집단의 경우에서는 외적 귀인을 하는 반면 내 집단의 부정적인 행위는 외적인 귀인을 하고 외 집단의 경우에서는 내적인 귀인을 하는 이러한 성향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게 바로 fundamental error of attribution, 바로 기본 귀인 오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향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외 집단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부정적으로 보고 또 이게 잘못됐을 때는 더욱더 그들을 더 폄하하는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의 메커니즘은 지위 일반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학에서 또는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적 지위에 그 연관돼서 기대되는 어떤 행동의 하나의 세트를 우리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특정한 지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속성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구 선수를 선발을 한다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특정적인 지위 특성이라고 한다면 그 확상적인 지위 특성은 그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위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 확산적인 지위 특성은 특별히 아까 우리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성별과 인종의
그런 특성이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위 일반화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 요즘 TV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또한 셰프, 요리사들이 상당히 이제는 좀 사람들이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하나의 직업 집단이 되었죠. 과거에 요리사는 그다지 지위가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관심 대상은 안 됐지만 지금은 뭐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 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요리사들이 셰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요리사들을 보면 되게 남성들이에요. 그리고 또 젊은 남성들이 많죠. 여성 요리사, 여성 셰프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이런 것인 거죠. 사실 우리가 셰프가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교육과 훈련 이런 것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남성들이 이러한 셰프라고 하는 고정적인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은 왜 이러한 유명한 셰프에는 남성들이 많고 여성들이 적으냐?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면 일반적 속성이 드러나요. 이 요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그 체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뭐 남성들이 뭔가 빠지면 깊이 빠져드는 이것이 또 이 셰프에서 또 두각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바로 실제로는 셰프가 되는 것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유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위 일반화죠. 이럴 경우에는 한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일상적인 분야에서도 상당히 우위와 이점을 갖게 되는 그럼으로써 승진이라든지 또는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러한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반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대상이 되는 여성이나 흑인들이 더 실제 자기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특정한 지위 속성이 아닌 확산적인 지위 속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예를 볼 수 있는 게 탈북민에 대한 우리 일반 남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죠. 사실 탈북민의 경우는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와 또 유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병인과 같은 돌봄 노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어떠한 능력 또는 어떤 지식 이것이 특별히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이건 굉장히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또 자기가 돌보는 사람과의 정서적인 유대감, 애착 그리고 또 간병인으로서의 그런 교육, 훈련 이런 부분이 갖춰지면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탈북민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한 일조차 맡기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지위 일반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위 일반화는 사회에서 소수자들
또 일종의 그 스티그마된 집단들에게 더욱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관련된 그 개념으로 해석 수준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이론을 좀 이해하려면 좀 여러 가지의 어떤 전제 또는 가정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해석 수준 이론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 하나의 개인으로 이렇게 표상되기도 하지만 결국 집단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표상이 되죠. 이럴 경우 사람들은 그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에 따른 심리적 거리를 갖게 되고, 이것이 대상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더 거리감을 더 크게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속성에 기초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높은 수준의 해석이라고 해요. 반면 그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속성에 기초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낮은 수준의 해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정한 낮은 수준의 해석이죠. 반면 포유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해석은 상당히 구체적인 반면 높은 수준의 해석은 추상적이다, 그리고 일반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인 예에 적용을 하면 군대에서 함께 그 근무하는 여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바에 기초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여군에 대해서는 여군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높은 수준의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낮은 수준의 해석을 하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더욱더 크게 갖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와 함께 근무하는 여성 군인에 대해서는 그 여성의 구체적인 속성, 비록 여성이긴 하지만 그 과제를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 결코 남성과 다를 바가 없는, 또 씩씩하기도 하고 절도 있기도 하고 하는 걸 아니까 그 개인적인 속성에 의해서 그 여성 군인을 평가하죠. 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여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범주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추상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집단의 속성이 개인의 속성에 추론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과 가깝고 또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이 덜 작동하는 반면 그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접촉의 기회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고정관념이 풀로 온전하게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여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집단 수준의 노력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이 여성 군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직업 군인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포스터를 볼 것 같으면 그 여성 군인들은 다 아주 이렇게 외모 면에서 여성적인 또 그러한 군인들이 표지 모델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여군은 뭐 직업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외모가 강조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것이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증폭이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에 관련된 그 기제들은 뭔가를 살펴보자면, 크게 가설 확인적인 검증, 두 번째가 집단 규범의 동조, 이 두 가지가 이미 형성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또 이걸 증폭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가설 확인적인 검증은 마치 우리가 확증의 편향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하는 이러한 그 자료 수집의 편향성, 지각의 편향성이 나오고, 이미 수집된 자료의 경우에도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편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정보를 접했을 때는 이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기대에 걸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편향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대와 부응하는 사건의 발생 빈도를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게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또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자료를 해석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면에 있어서 다 편향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편견과 고정관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본인 자신은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집단에서 생활하다 보면 집단 규범에 동조해야 하는 압력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집단 규범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러한 압력이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그거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이것이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 이 사람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겨나고 유지되고 하는 거에 관련돼서 개발이 된 이론에 크게 현실 갈등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 갈등 이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편견과 고정관념은 집단 간의 갈등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집단 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낳게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의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결국은 우리의 적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적이 되는 것이지만, 적의 적은 또 그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직접 경쟁을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어떠한 물질적인 자원, 뭐 예를 들어서 여의자리라든지 또는 토지라든지와 같이 이러한 물질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또 비물질적인 것도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놓고 두 집단의 경쟁을 하게 되면 내 집단에서는 더욱더 연대감을 강화하고 상대 집단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이와 같은 경쟁이 결국은 상대방을 굉장히 악한 존재, 아주 열악한 존재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특별히 이렇게 편견이 없고 화목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떤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다 보면은 두 집단으로 나눠지고 그들 간의 골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보면은 그 환경 갈등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요. 제주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놓고 그 자기들의 그 하나의 그 오랜 삶의 터가 좀 깨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반대 집단이 있는가 하면 보상금을 받고 뭐 이주를 하려 한다든지 또는 해군 기지가 개발이 되면 어떤 상업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제주도의 해군 기지가 건설된다는 이러한 결정이 나기 이전에는 정말로 서로 형제자매 또 삼촌 누이처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 그 제주 기지를 둘러싼 이해 관계로 인해서 두 집단으로 나눠지고 그때부터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바로 이렇게 어떤 희소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상대방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현실적인 이론이죠. 그 두 번째는 비단 직접적인 경쟁, 갈등이 없어도 우리가 특정 대상에 대해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자기는 개인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으로 구성이 되죠. 근데 사회 정체성은 자신이 어떠한 특정한 사회 집단의 성원이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자기가 그 집단의 성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갖는 이 어떤 가치나 정서적인 그 감정, 이것이 인전 사회 정체성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회 정체성 이론은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자존심을 유지하고 높이고자 하는 자기 고향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집단이나 범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본인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는 자기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비교는 내 집단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외 집단의 경우에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집단의 그 정체성을 고양하는 반면 외 집단의 경우는 그걸 낮추는 이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자기 집단만의 독특한 긍정적인 속성을 설정을 하려 하고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회 정체성을 향한 욕구를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 집단은 부정적으로 내 집단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서 어떤 자존감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것이 사회 정체성 이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 민족들이 자기들은 그 아리안족이라고 해서 뭔가 신체적으로도 그 정신적으로도 우월한 그런 민족으로 하고 유대인은 상당히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정체성에 따라 내 집단은 고양하고 외 집단은 이렇게 그 폄하를 하게 되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바로 내 집단 편애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외 집단 동질성 편향. 그래서 외 집단 성원들은 어떤 동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 똑같아 그들은,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반면 내 집단 분화 편향이 있어요. 내 집단의 개인들은 독특한 하나의 속성들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어떠한 내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내 집단 동질성 편향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내 집단이 소수라고 판단하면 내 집단의 정체성, 연대감 이것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강화되는가에 대한 개념들과 또 이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편견과 고정관념은 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해악을 끼치죠. 우선 개인적으로 보면 이 편견과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대체로 사회의 소수자들 또는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우선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푸른 눈, 그 갈색 눈의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불과 반나절 만에 그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자기가 굉장히 아주 그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정말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을 만큼 이 집단의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견과 고정관념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를 않죠. 이게 마치 우리가 자성 이론처럼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를 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러한 낮은 자존감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신 건강에도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우울감이라든지 자살의 충동이라든지 하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이렇게 큰 하나의 그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해악을 끼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이 가용한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뭐 여성이든 또는 소수 인종이든 간에 그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개발하면 개인의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훼손이 됐을 경우 그것은 그 사회가 보다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전 세계 하나의 문명에 대한 이러한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을 때 세계 인류 문명 중에 하나가 그리스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는 사실은 에게 문명의 하나의 후속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에게해에서 발생한 특히 크레타 섬과 같은 그러한 섬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문화가 지중해로 확장이 되고 또 이 그리스인들이 일찍이 그러한 예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는 정치에서 어떠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국가가 바로 그리스 중에서도 이제 아테네가 있다면 반면 또 스파르타라고 하는 한데 우리가 보통 스파르타 하면은 스파르타 훈련을 연상할 만큼 굉장히 강인한 어떤 군인, 일종의 군인 국가, 군대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아테네가 어떤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하나의 도시 국가라고 한다면 스파르타는 이 남성들을 또는 여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군인으로 길러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패권을 하는, 그래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 에게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도시 국가들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였었죠. 한때는 스파르타가 굉장히 아주 큰 패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아테네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300인의 스파르타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용맹성을 보였지만, 왜 그러면 스파르타가 결국은 이 헤게모니 전쟁에서 아테네에게 지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 다양성의 상실이었죠. 스파르타에서는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그 일종의 뭐라고 부를까요? 그 어떠한 그 종교를 맡아서 하는 그 사제라고 할까요? 그런 신을 섬기고 신과 인간 간의 소통을 이렇게 중개하는 이 사제한테 이 아이를 데려가면 거기서 판정을 한대요. 그래서 유학한 아이들은 어느 험한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다 그 아이를 버려두고 죽이는. 그래서 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만 선발해서 7살이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나 아주 군사훈련을 시키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강력한 군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약하다고 판단했던 아이 가운데 나중에 건강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비록 신체적으로는 약할 수 있어도 그의 어떠한 지적인 능력, 예술적인 능력 또는 과학기술적인 능력에 탁월한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그 한 개인의 능력을 체력, 군사력으로만 가지고 그 나라를 키우려고 했던 스파르타가 결과적으로는 패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편견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개인의 문제, 개인의 어떤 인권의 침해 또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자기 개발의 욕구를 부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 이거는 내가 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데 왜 국가가, 사회가 왜 개입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사회의 존재 자체 또는 흥망성쇠에 바로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어떻게 감소할까, 효과적으로 이것을 해소할까, 그런 노력을 하게 돼요. 이와 관련해서 개발된 이론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인지부조화, 접촉가설, 재범주화, 교차범주화, 탈범주화, 마지막으로 문화동일자, cultural assimilator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 또는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인지부조화는 배웠었죠. 그래서 인지부조화의 그 기본 그 개념은 우리가 편견과 반대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부조화를 일으키게 되고, 우리가 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인지부조화 이론을 활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이 백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배분할 때 흑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2배로 하자는 에세이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거죠. 또는 자기가 흑인 학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행위를 할 때 첫 번째는 이것을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요구를 해서 하는 이 비자발적인 조건과 본인이 이 에세이를 쓰게 하는 스스로 쓰게 하는 자발적인 조건으로 이제 실험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에세이를 쓰고 나서 자기의 이름과 서명과 연락번호를 남기는 상당히 공적인 하나의 조건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누가 썼는지를 모르게 했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 상황에서 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2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한 내용의 글 쓴 사람이 부조화를 더 크게 느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지 부조화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인지 부조화를 크게 느낀다라고 했죠. 바로 이렇게 인지 부조화를 크게 느끼는 조건 하에서 일어난 행위가 이제 그의 태도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을 해 보았더니, 예측한 대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높은 선택의 조건과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 공적인 조건에서 이 에세이를 쓴 백인 학생들이 흑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어떠한 편견과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됐을 경우 이것이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편견 감소에 있어서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접촉 가설, 영어로 이제 contact hypothesis라고 부르죠. 이것이 가장 우리가 편견 감소에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라는 점, 이것을 이제 인식을 하면 되고요. 이 접촉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결국 편견은 무지에서 나오고 무지는 접촉의 부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소하는 방법은 접촉을 늘리면 무지에서 벗어나고, 무지에서 벗어나면 편견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 원리를 여기다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접촉을 많이 했다고 해서 편견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장기적이고 긴밀한 접촉이어야 한다는 점. 한두 번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이고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접촉이 동등한 지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게 상하 관계에서 오래 접촉했다고 해서 편견이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평등한 위치에서 접촉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공동의 상위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집단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힘을 합쳐야만 달성할 수 있는 상위 목표를 가질 때 이 지속적인 접촉이 편견을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적 규범과 조정자의 역할이에요. 이 편견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집단들을 서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 조정자가 있을 때 편견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남북 여성 합창단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탈북민 여성들과 그리고 또 일반 남한 여성들이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합창단이니까 첫 번째가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또 경연 대회에도 나아가고 또 사회 봉사 활동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접촉은 정말로 장기적이고 긴밀하죠. 그리고 합창 단원이니까 거기선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목표를 갖고 있어요. 특히 어떤 경연 대회에 나간다고 할 때 그들은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또 지휘자 또는 단장이라고 하는 또 조정자가 있어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접촉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접촉은 편견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접촉에는 직접 만나는 접촉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비대면의 접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간접 접촉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해요. 거기에는 이제 확장 접촉, 대리 접촉, 상상 접촉, 또 의사 사회적인 접촉 이렇게 또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확장 접촉의 경우는 나의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다라고 하는 논리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집단 성원이 외 집단 성원과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집단 간의 편견을 감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를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 이제 그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우리 가족이 되었을 때 바로 이제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범주가 확장이 되면서 그들 집단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확장 접촉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대리 접촉이에요. 본인이 어떠한 특정 대상 집단의 성원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지만 자기 집단과 또 외 집단 간의 접촉을 어떤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청을 하게 되면 그걸 일종의 대리해서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외 집단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감소할 수 있는 나를 대리해서 접촉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편견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상상 접촉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우리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하나의 정신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 이렇게 직접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접촉하는 것을 상상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그 외 집단에 대한 편견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사 사회적인 접촉 이것은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느 특정한 집단에 대한 이 정보를 우리가 특히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접촉일 경우 우리가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미디어가 그 외 집단 성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만을 계속 제공하면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화되겠지만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리 접촉과 의사 사회적인 접촉이 직접 우리가 대상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이것이 차이점은 대리 접촉에서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접촉하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이 의사사회적인 접촉에서는 반드시 두 집단이 접촉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단지 외부 집단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그마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상황별로 좀 다르고 우리가 이러한 작은 차이를 꼭 반드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개념적으로 그와 같이 네 가지의 하나의 간접 접촉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편견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편견을 감소하는 하나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행동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하나의 그 간접 경험 또는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대리 접촉이든 또는 미디어를 통한 의사사회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편견을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면서 특히 탈북민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는 화교, 성소수자 등의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감소하기 위한 또 제가 연구를 진행하고 또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바라볼 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이 대상이 되는 집단의 성원들이 우리와 같다,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편견과 고정관념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인지적 동화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반면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어떤 그 차이를 크게 느끼는 대조 효과를 갖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반공 사상이 강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제 빨갱이라고 부르고 뭐 머리에 뿔이 난 존재로 이렇게 보고 또 반면 또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을 미국의 앞제비 또 일반 사람들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해 왔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정말로 수십 년에 걸친 반공교육을 통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간에 있어서의 그 심리적인 장벽을 우리가 뭐 무너뜨리거나 최소한 낮추는 방법에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도 사람이 산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갖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여성들은 자기를 가꾸려고 하고 또 젊은이들은 또 어떠한 휴대폰 등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그리고 또 어떤 유행가라든지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들을 시청하려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 다를 게 없고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곳에도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제 우리와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심리적인 장벽을 이제 낮추는 한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대상의 집단이든 간에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고, 두 번째 방법은 편견이 대상이 되는 집단 성원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도움이 되고 기여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들을 보다 더 안으로 끌어들이고 포용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갖게 되죠. 이게 마치 이제 확장 접촉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어떠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제가 되는 소수 집단들, 이민자들이 됐던 소수 집단들이 그 사회의 하나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그들이 그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기여한 바를 알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간에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는 매달 일종의 그 문화유산의 달로 이렇게 정해요. Cultural Heritage Month라고 해서 어느 달은 바로 흑인들의 그런 문화,
어떻게 뭐 미국 또는 캐나다 사회에 기여했는가. 두 번째로는 Asian Cultural Heritage Month 해서 그 아시안 아메리칸들, 아시안 캐나디언들이 그 주류 사회에 어떻게 그 기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또는 뭐 책으로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연구자들의 입장도 그렇고 또 정책 이반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단지 우리가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편견 없이 삽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만 가지고서는 어렵죠.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어느 한 집단이 그 주류 사회에 어떠한 면에서 기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화교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과거에는 아까 말했던 현실 갈등 이론처럼 화교가 우리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우리의 경제력을 다 이들이 싹쓸이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결국은 화교의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됐지만 지금 우리 국내에는 불과 2만 명밖에 안 남아 있죠. 이들이 경제적으로 위협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낮출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우리가 인천의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바로 짜장면 박물관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짜장면이죠. 군대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거,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와서 먹고 싶은 거 짜장면이죠. 네, 결국은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기원을 살펴보면 중국의 산동 지역에 살고 있는 일종의 그런 자작면이라고 해서 건면과 같은 거죠. 그런 이렇게 어떤 춘장, 중국식 춘장을 면에다가 섞고 거기다가 오이 같은 거 썰어놓은 거 비벼서 먹는 이것이 원래 중국에서 있는 일반 노동자들, 하층 계급들이 먹는 음식인데 임오군란 때 청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상인들이 같이 따라오고 그들이 이제 인천에 상륙해서 어떤 마을을 형성하고 노동자들이 쉽게 점심으로 먹었던 게 이제 짜장면인데 거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카라멜을 섞어서 좀 보다 더 달고 걸쭉하게 만든, 그러니까 중국식 짜장면은 상당히 빡빡하다고 하면 우리의 짜장면은 이게 더 비비기 쉽고 또 달콤한 맛이 느끼는 그런 형태로 변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화교가 우리 한국의 이런 음식 문화를 이렇게 또 확장한 이런 부분들을 그 짜장면 박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에는 짜맞추기 교실 또는 지그조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인종이 혼합된 그러한 6명으로 구성된 집단들이 공동의 과제를 수행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제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야 이 집단이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의존적인 것이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아까 우리가 상위의 공통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게 되면 편견이 감소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조 클래스룸에서 각각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야 집단의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이 과정을 밟게 되면 인종이 서로 다른 성원들 간에 호감이 생기고 또 소수민족도 자기의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요것을 만약에 우리 한국의 대학교 어떤 수업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그 교수법 중에 하나가 그 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5명 또는 뭐 6명 또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게끔 이렇게 각각의 프로젝트를 구성원들이 모여서 주제도 정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해서 나중에 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점수를 공동으로 받는 이 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경우가 상당히 어렵죠. 항상 나타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어요.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역할도 제대로 안 하고 이름만 얻는 이런 상황도 있어서 상당히 이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팀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팀 프로젝트에서의 문제점은 또한 뭐냐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 팀 프로젝트에 들어오면은 아주 내국인 학생들이 싫어해요. 뭐 언어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회심리학을 수업을 하면서 바로 이 짜맞추기 교실을 통해 이런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에 있어서의 편견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기법을 사용을 한다면 이 외국인 유학생이 그 과제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 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미운 오래 새끼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주인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의 지식과 능력이 그 팀의 성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또는 내국인 학생에 대한 양쪽 집단의 편견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어떤 아시아 문화 이해 그 프로젝트, 그 아시아의 각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뭐 이해를 한다든지, 이 경우에 각각의 학생들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나의 정말로 아주 종합적인 이 프로젝트를 달성한다면 이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그 과정이 편견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실현하기가 어렵겠고, 다음의 방법으로는 재범주화 방법이 있어요. 이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을 그들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 집단으로 다시 묶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남북 단일팀을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죠. 남한 팀과 북한 팀이 축구팀이든 또 농구팀이든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는 남북 단일팀이라고 하는 이 더 큰 정체성이 그들을 묶게 되는, 이게 재범주화고, 우리가 설명했었던 접촉 효과는 따지고 보면 재범주화 효과예요. 서로 경쟁했던 두 집단을 하나로 묶게 되면 하나의 공통의 상위 목표를 공유하는 집단이 되니까 결국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거라고 보는 거죠. 다음으로는 교차 범주화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정체성으로 그들을 묶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하는 문제를 또는 뭐 성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남성이 여성에 대한 또는 여성이 남성에 대한 이런 범죄가 아니라 세력이 약한 사람에 대한 일종의 세력이 강한 사람들의 횡포다라고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보면 이렇게 희롱이 됐던 또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이 또 갖는 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과도하게 자신들이 어떤 잠재적인 가해자로 이렇게 몰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떠한 성희롱 문제, 성차별의 문제를
지금에 와서는 또 역차별 문제도 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풀기 어려운데, 이건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그 권력이 센 사람과 권력이 약한 사람의 문제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그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남성의 문제도 자기도 권력이 약한 사람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다른 차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집단을 바라보게 하는, 이게 교차 범주화죠. 탈범주화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런 범주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그러한 집단의 범주화를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게 탈범주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 편견의 문제를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민족이라든가 국가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재범주화로 붙게 되면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더 큰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탈범주화는 아예 그와 같은 집단 범주화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거에도 속하지 않은 하나의 개인으로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탈범주화입니다. 근데 이제 재범주화와 탈범주화의 효과의 차이가 있고, 이런 편견을 감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면 재범주화가 이 외집단 성원에 대한 호감도를 더욱더 높이고 편견을 감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탈범주화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범주화는 외집단을 자기 집단까지 포함해서 더 넓은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외집단 성원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로 인해서 편견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탈범주화는 내 집단도 그렇고 외집단도 그렇고 그 가치를 오히려 더 평가절하하는, 그러니까 집단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종의 그 편견을 감소하려고 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면에서 차이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화 동화자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인지적 동화와 대조 효과를 통해서 외집단에 대한 그 차이를 우리가 더 크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외집단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면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가 이 문화동화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이 문화동화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1960년대에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과 연구팀에 의해서 개발이 된 그 문화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 미국의 이러한 사회심리학이 발달한 학교들 보면 대표적으로 일리노이 주립대학이 있고, 또 그 스탠포드 대학교, 또 아이오와 대학교, 이러한 대학교들이 심리학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이 미국의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는 그 일리노이의 좀 저 남쪽에 일리노이의 주도가 어버나 샴페인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일리노이의 대표적인 도시가 시카고인데, 시카고가 이 일리노이의 주도가 아니죠. 거기는 정치나 하나의 문화, 경제의 중심지고 하나의 행정의 주도는 바로 어버나 샴페인이라고 하는 남쪽 지역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링컨이 또 탄생지가 또 그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주립대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큰 대학입니다. 학생 수가 많고, 거기에 심리학과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사이콜로지 빌딩이라고 해서 한 10층 정도 이상의 그 단독 건물이 심리학과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한 200여 개의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런 심리학과를 갖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비교 사회 심리학을 배울 때 홉스테드, 그 개인주의 또 집단주의 이런 이론을 개발한 그러한 이 홉스테드 교수도 바로 일리노이 심리학과의 교수죠. 그래서 이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과가 상당히 그 교수진도 크고 또 심리학적인 연구 성과를 많이 낸 학과인데, 미국의 해군이 하나의 연구 과제를 이제 의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그 해군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국의 하나의 그 대사로서 어떤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사실 보면은 그러한 취지도 상당히 이해가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국인이 해외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특히 해군들은 뭐 세계 각국을 다 이렇게 항해를 하고 또 항구에 내려서 또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또 나쁜 일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국가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게 또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한 개인의 어떤 잘못된 행위가 그 나라의 국민 정서를 아주 거스리고, 그래서 어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서, 이 바로 미국 해군이 미국의 각각의 해군이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것이 바로 문화 동화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서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은 이 미국 해군이 이 문화 동화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를 하게 되면 그 교육을 받은 나라에서 근무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요. 이 훈련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 A와 문화 B 출신의 훈련생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제시를 해요. 뭐 하나의 문화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그 서구의 어떤 기독교 문화,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러한 그 개신교 쪽의 문화에서 보면 그 상대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의 매너라고 여기죠. 근데 어떤 남미권 또 우리나라에서도 낮은 신분,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특히 뭐 연장자가 됐던 눈을 보고 얘기하면 눈을 빤히 본다고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아래로 보고 얘기하는 게 예의예요.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외국에서 어떤 거스름돈을 받으면 상대의 손에 이렇게 그 점원이 주는 것이 예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기피하는 것이 매너라고 생각하니까 바닥에다 이제 돈을 놓죠. 그러면 서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또 보는 거죠.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많은데 바로 이러한 에피소드를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제시가 돼요. 이럴 경우 이제 이게 만약에 문화 B에 대한 에피소드고 그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을 경우 문화 A의 훈련생이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설명이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설명이 이제 잘못된 것이면 이제 그 교사가 다른 설명을 선택을 하라고 다시 지시를 하죠. 그러면 그 중에서 다른 선택을 올바른 것을 고르게 되면 이제 피드백이 주어져요. 문화 A와 문화 B 간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유서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을 이제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문화 A와 B의 훈련생들이 상대방과 같게 생각을 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문화 동화자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그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할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많이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국제 기업들, 뭐 삼성이든 현대든 이 직원들이 이제 미국이든 또는 남미든 거기에 가서 이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미국의 문화 또 남미의 문화에 대해서 이 훈련을 받고 간 사람은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바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문화 충돌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어떤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한 주민 간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 통합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바로 남한 주민과 또 북한 출신 주민 간에 있어서의 그러한 편견 고정관념을 우리가 감소하는 방법으로 문화 동화자 훈련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남한 학생에게는 이제 북한 출신 학생이 어떤 북한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고 또 북한 출신 학생에게는 남한 학생이 이런 남한의 문화를 설명하게 하는 그래서 상대의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을 보게 하는 이와 같은 방법들이 우리가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우리와 혈통과 문화를 달리하는 이러한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우리가 그냥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더 늘어나겠죠. 이런 차원에서 어떤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바로 이러한 문화 이해 교육, 상호 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것은 비단 인종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의 상호 이해 또는 세대를 초월해서 노인과 또 청년 세대 간에 있어서 이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하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개발이 된다면 이제 편견이 없고 또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